자, 그래서 일단 이게 그다지 거부감 없이 이 개념이 받아들여지면은 정말 쉬워지는 건데 서로가 그게 바로 이제 DNA 지문 유전자 DNA 핑거프린팅이라고 하는 그런 DNA 프로파일링을 하는데, 그래서 요 탐침이라고 하는 부위는 이런 식으로 탐침을 만들어서 한 요 블락 하나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서열을 탐침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길이 자체가 쫙쫙 나와버리는 거지. 그래서 몇 개, 이 개인 A에서 그럼 요 DNA 전체 샘플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전기를 걸어서 이렇게 DNA들을 이렇게 절편들을 분리하는 것을 굳이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혹시 궁금할까봐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것을 왜 안 지워져? 전기 영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electrophoresis라고 하는 것을 한국말로 전기 영동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전기장에다가 DNA들을 절편을 길이별로 분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영동을 한 샘플을 탐침을 사용을 해서 식별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연쇄 반복 서열의 길이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DNA 유전자 감식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A에서는 그럼 이러한 두 개의 절편이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는 길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짧은 절편은 여기 있는 것이고 이 긴 절편은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이 개인 B는 동형접합자이기 때문에 이 유전자 위에 비해서 하나의 한 길이만 보이는 거지. 여기서 중간형에 이것이 사람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유전자의 딱 요거 하나만 본 거지만 연쇄 반복 좌가 개수가 무수히 많거든. 우리의 염색체 23개의 염색체 중에서 그 연쇄 반복 좌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각 개인마다 이렇게 반복 개수가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이 마치 고유한 지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반복 횟수가 이 조합을 전부 해놓으면 엄청나게 다양해서 하나의 개인을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파악을 하는 것이 아주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그것만 알면 이제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생략을 해도, 그래서 사실은 이 DNA 핑거프린팅이라고 하는 이것을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창시를 해낸 사람이 아직도 멀쩡하게 잘 살아계신 영국의 알렉 제프리라고 하는 이 박사가, 이게 바로 그러한 거죠. 이 길이들이 전부 다른 절편들이 DNA가 보이죠? 이렇게 각 개인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 싹 넘어갈게요. 이제 교수님, 이게 길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짧고 길어지고 이게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유하게 이미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각 개인이 전부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그 개인이 오래 산다면은 변하겠지. 또 그 연색이 엄청나게 잘 변하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각 개인마다 고유한 반복 개수를 가진 요 지역, 혹자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쓰는 이 지역을 이름을 VNTR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굳이 알아도 좋고, 뭐 여러분들이 혹시 미팅 나갈까봐, 이 바쁜 와중에 혹시 미팅 나가게 될까봐 이걸 그래서 VNT라고 못 들어봤어? 하고 그래서 그렇지 그 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용어긴 하지만 이런 것이 아주 대표적인 VNTR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 DNA 핑거프린팅에 사용되는 그 지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일면 유전자에 딱 3개만 놓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각 개인의 유전자의 3개, 1, 2, 3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누구가 이 두 개인의 친자인지가 확인이 되는 거죠.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것이고, 아버지와 엄마의 자식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 왜냐하면 아버지와 엄마의 유염색체의 반을 무작위로 이 둘 중에 하나를 받았을 것이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받았을 것이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패턴은 1, 2, 3의 패턴을
이렇게 조합을 한 것을 가지고 있게끔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누가 전혀 아니고 누가 친자인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양친의 패턴을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사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최초로 이제 85년도에 이렇게 핑거프린팅 이용을 해서 이 가나에서 영국으로 이민을 했을 때 이제 아버지만이 영국 시민이고 어머니가 아직 가나 시민이었을 때 이 자기가 나 아버지 자식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맞다. 이 소년은 이 아버지의 자식이 맞다라고 해서 또 범죄 유명한 87년도에 있던 영국에서 이제 요 사건도 이렇게 연쇄살인 일종의 연쇄살인 사건이죠. 이렇게 두 소녀가 3년간에 걸쳐서 살해됐는데 이 진범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버린 거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그런 DNTR 비슷한 엄청나게 반복되어 있는 그런 DNA 지역이 많아요. 무수무수하게. 그런 것들을 전부 이런 식으로 뭐 세틀라이트, 미니 세틀라이트,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하는데 뭐 한번 슬쩍 들어본 거예요.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예. 그래서 엄청나게 반복 서열 길이도 많고 단위 개수도 많고 다양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케오틱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주로 센트로미어나 무슨 틸로미어 지역에 주로 지역에 이렇게 분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혀 무시해. 전부 이런 거 다 무시치고 다음 찍찍 그어버려. 알 필요 없어. 그래야 우리가 넘어가지. 이런 디테일에 우리가 집중을 했다가는 아까 그것만 이해하면 끝. 선생님 걔도 좋아요? 누구? 이거. 이거 나 언급하지 않은 부분 다 지워야죠. 내가 그거 왜 써놨을까 그거? 종류도 알아야 돼요? 에? 종류요. 종류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 서열, 무슨 세틀라이트, 무슨 이상한 세틀라이트가 들어가는 거다 하면 VNTR과 세틀라이트 그것만 얼핏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으면 돼. 걔네들이 바로 이러한 유전자 지문 감식에 사용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왜 그것을 사용하고 왜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제? 그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미 예를 들어서 FBI 같은 데서 각각의 염색체 지금 지역마다 이런 식으로 요 지역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마커를 가지고 있어 갖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전부 다 같이 걸어버리는 거지. 이것들이 하나의 요 지역을 인식을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탐침인 거지. 탐침. 그러면 이 지역에서 어떤 개인은 몇 개의 반복 서열이 나타나고 하는 것을 이미 다 갖고 있다가 이것을 어떤 샘플이 나타나면 딱 하면 이 13개를 전부 조합해서 하면 각각의 고유한 개인이 식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이것을 마커라고 얘기하는데 일종의 어떤 특별한 DNA의 어떤 형태를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 있는 마커 기능을 해주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건 너무 forget it. 자, 그러면 끝났어 이제 거기는. 이렇게 쉽게 살아야지. 아까 도대체 헤테로크로마틴이라는 얘기를 했지. 아까 그 이질 염색체지요. 왜 그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상한 아무 유전자 구실을 하지 않는 지역들은 왜 이질 염색체 지역으로? 이질 염색 지역이 뭘까? 일단 염색체가 이제 응축된과 이완된 형태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엄청나게 응축이 된 상태를 우리는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완이 되면 이것을 염색체라고 하는 대신에 염색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염색질 중에서도 그러니까 염색질과 염색체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근간은 누가 그것을 조정을 하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 봤듯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봤죠? 히스톤 단백질이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단위체를 만들어 가지고서 요거를 휘 감아 가지고 있다가 이들이 히스톤 단백질이 뉴클레오솜을 가지고 있는 그 뉴클레오솜들 간의 거리가, 상대적 거리가 좁아지면은 이 전체적인 염색체가 응축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거리가, 각자의 뉴클레오솜들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염색체가 이완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뉴클레오솜들 간격을 이렇게 좁히면은 더 응축된 상태로, 이 좁힌다는 얘기가 우리가 1차원적으로 좁히는 것만 생각하면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좁히는 것이 3차원으로 이렇게 좁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다가 이것도 좁히고 여기도 좁히고 또 접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압축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이걸 하나씩 딱 풀어놓게 되면은 이게 길이가 훨씬 길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뉴클리오솜을 이루는 히스톤들의 종류가 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에 이렇게 동그랗게 뉴클리오솜 코어를 만들어 가지고 DNA를 이렇게 휘 감거든요. 이렇게 돌돌 2번 반을 감아 가지고서 이들이 이렇게 뭉쳐 가지고서 요 뭉친 것들이 이렇게 점점 더 압축을 시키면 나중에 이렇게 크로모솜 형태로 이렇게 되는 그 그림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뉴클리오솜이라고 하는 것을 구글에서 영어로 치면은 별의별 이런 그림들이 이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궁금하면은 전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염색체가 가장 응축된 존재이고, 그 염색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기는 우리가 세포 분열 바로 직전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딴짓할 지금 여력이 없는 거죠. 빨리 짐 싸가지고 빨리 옮겨야, 이사를 가야 되는 지역이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모든 것을 압축을 해서 부피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니까. 하지만 그 외의 상태에서는 대부분 염색체가 이렇게 이완된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때는 이제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평상시에는 왜 우리가 이 염색체를 이렇게 풀어놔야만 될까? 이게 그냥 그대로 딱딱하게 압축된 상태로 있으면 좋잖아, 간단하게. 왜 그럴까? 이게 유전자의 발현과 압축도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응축이 된 지역에는 유전자 발현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유전자 발현을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나오지만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접근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그 지역을 접근을 해서 막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꽉 압축되어 있는 그 지역을 효소 단백질이 뚫고 들어가 접근 불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용을 해서, 야, 이제 여기에서 RNA를 만들자 하려면 좀 풀어줘야지. 여기. 자, 나 여기 있다 하고. 그래야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일을 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응축된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이 막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은 어떨까? 이 염색질이 응축된 정도가 어떨까? 느슨하겠지, 가장. 그러면 아까 이 이상한 연쇄 반복자들이 있는 지역이 왜 응축도가 거기가 높을까 적을까? 거기는 응축도가 낮을 이유가 없는 거지. 유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이렇게 염색질들이 응축된 정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우리는 이질 염색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헤테로크로마틴 지역은 일반적으로 그 염색질도 똑같은 염색질이 아니라 이렇게 응축도가 높게 되면은 유전자 발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도 괜찮아, 여기는. 발현을 할 유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은 유전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유전자 찾아보기가 아주, 미국에서 저쪽 중서부 지역을 드라이브 하듯이 집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지역. 주로 어디냐? 아까 얘기한 이 중앙 지역, 동원체 지역, 센트로미어와 맨 끝에 있는 틸로미어 말단 소체 부위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틸로미어 부위가 우리의 아주 큰 아킬레스건인데, 이 지역이 세포 분열을 한 번 할수록 이 부분이 짧아져 가지고서 우리에게 결국 늙어 죽게 된다는 그런 가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다 중요한 유전자 놔뒀다면 큰일 나겠지. 점점 짧아지는데 여기에 어떤 중요한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만약 말단 소체에 갖다 놨다고 칩시다. 당장 사망이지 뭐. 세포 분열을 한 번 한 다음에. 그래서 그건 뭐. 그래서 이 지역을 뭐라고? 유크로마틴이라고 해요.
응축 정도가 낮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왜 이걸 유크로마틴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겠죠? 크로마틴이란 얘기는 사실은 응축도가 낮은 지역을 크로마틴이라고, 염색질이라고 하는 건데, 제대로 진짜로 진심으로 진짜로 이제 레알 염색질이란 얘기지. 이것이 유크로마틴.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이질 염색질이라고 하는 해체로 지역은 여기라고 하는 지역인데 훨씬 더 응축이 잘 돼 있고, 유전자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요 지역은 유전자들이 사일런스 됐다고 해서 쉿, 조용히 해. 까불지 말고 나대지 마라. 유전자의 활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의 유전자도 없고, 유전자가 없고 혹시 있다 하더라도 이쪽 지역은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염색체를 염색을 하는 어떤 특별한 염색약을 치면은 이 부분은 응축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염색약을 훨씬 더 밀도가 높게 잡아서 훨씬 진하게 염색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논리를 따져보면. 유크로마틴 지역은 반면에 훨씬 느슨하게 응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의 발현이 활발하고, 여기서는 활동이, 그 지역은 그러니까 유전자들을 찾아보기가 훨씬 많을 거고, 빈도가. 그 다음에 아까 그 똑같은 이유로 염색약을 치면 훨씬 더 약하게 색깔을 먹어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 만약 멍청하게 시험을 내가 이런 거를 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제대로 시험 문제를 여기서 내려면은 유크로마틴, 다음 중 유크로마틴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바보같이 물을 게 아니라, 사실은 왜 예를 들어서 유크로마틴 지역은 왜 훨씬 무슨 유전자들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되고 그런 걸 묻고, 또는 왜 이쪽 지역은 이 염색약을 쳤을 때 훨씬 더 약하게 염색이 될까라고, 그런 걸 묻는 것이 근본적인 잘 묻는 것이지,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지향하는 바라는 얘기지 꼭 그렇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도 언제나 시험 문제를 내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건 내가 잘못 냈다라고 하고,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말 진화하는 문제도 내가 나중에 채점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이거 약간 닥질한 게 아닌가라는 후회를,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것을 이 숲에서의 이 초원으로의 이전이라고 정답을 썼거든. 그러면 내가 좀 틀린 건가? 그래서 이게 옆에 교수님하고 상담도 해봤어. 이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하고 자긴 잘 모르겠다, 이거. 그러니까 나의 원래 근본 목적은 이것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결국은 숲도 사라지게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거다라는 취지의 뜻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결정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그런 거지. 결정적인, 이건 초원이, 숲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말이 지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교수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근데 교수님이 기후변화라고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숲이 사라져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수업 시간에? 기후변화 때문에 숲이 사라졌다는 말이 없으셨어요. 기후변화라는 얘기를 내가 정말 안 했다고? 네. 그냥 근데 기출 문제에 솔직히 안 했다고 근데 저도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초원에 대한 거 많이 공부하셨어요. 그 초원이 왜 변했을까? 기후가 변했으니까 했지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얘기? 다시 돌려봐. 지금 갔어, 동영상? 그 얘기 괜히 꺼냈네. 근데 기후변화를 얘기를 안 했다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숲이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초원이었다고 엄청 강조한 게? 나무님 얘기하시면서 강조는 했지, 당연히. 물론 초원이 사라졌으니까. 초원, 이걸 갑자기 또 이 수업하다 말고 이 짓을 내가 왜 했을까 또. 초원이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말들이 이제 먹을 것도 바뀌고 등치도 바뀌고 된 것인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얘기를 내가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이렇게 했어야,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초원이 이렇게 그러니까 숲이 사라진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것이고 분명히 그 얘기는 했을 거예요 내가.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옛날에 기록에 보니까 그 시대에 엄청난 기후 변화가 있었다는 흔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다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까지 부정하지 마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많이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성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제 개선을 할 건지는 몰라. 좀 고민 좀 해보고. 그래서 다 맞게 해준다면 그 문제를 전부 다 맞게 해준다면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1점 정도. 생각 좀 해보고 다음 시간까지 내가 알려줄게요. 좀 더 고민해보고. 어쨌든 내가 약간의 뭐라고? 자, 다시 돌아갑시다. 중요한 걸로. 괜히 또 요놈의 입 조동아리. 중요한 것은 그 진정 염색질과 이질 염색질이 언제나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양한 다이내믹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원래 진정 염색질 지역이 이질 염색질로 변하고 또는 그 반대로 이질 염색질 구조가 진정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 이렇게 변하게 되면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지는 거지. 이거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깨닫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획득 형질이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유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의 기본적인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정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원래 있던 진정 염색질이 이질로 바뀌고 이질이 진정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 이유는 바로 이 얘기는 아까 그 히스톤 단백질, 그 뉴클리오솜을 이루고 있는 그 단백질 자체에 화학적으로 이것을 변환을 시키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제한 요소가 어째서 자기 세균의 자기 자신의 DNA는 안 자른다고 얘기를 했지? 여기다 뭐 이상한 걸 붙인다 그랬지, DNA에다가. 그 화학을 들은 학생들은, 유기화학을 들은 학생들은 이걸 알겠지만 뭐 안 들어도 상관없고, 탄소 하나에다가 수소 세 개가 이것을 메틸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메틸기를 붙인다든가 히스톤 단백질에다가 또는 그 비슷한 아세틸이라고 해서 여기에 산소가 더 들어간 그래서 아세틸 그룹, 아세틸을 뭐 어쨌든 그래서 메틸 또는 아세틸을 붙여가지고서 이것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메틸기를 붙이게 되면은 여기를 훨씬 더 황량하게 만드는 거죠. 이질 염색질화해서 유전자 발현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지역에다 똑같이 됐다가 메틸기를 띄워버리고 해서 와서 아세틸기를 대신 붙여놓으면은 그 덕택에 요 지역의 구조가 훨씬 더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진정 염색질화 돼서 그 지역에 있는 유전자 발현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이렇게 있다가 또 지켜보고 있다가 저 지역에서 너무 유전자 발현이 중구난방으로 마구지구 날뛰고 있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쪽을 가가지고서 야 이제 그만 까불어 하고 거기다가 뭘 붙여? 아세틸기가 붙어 있겠지 그 지역에. 그걸 다 띄워버리고 수거하고 니들은 지금부터 잠시 동안 메틸기 좀 먹고 있어. 딱딱딱딱 붙여버리면 이쪽 지역이 하고 저를 압축이 돼가지고서 저 지역에 있던 유전자 발현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그거로 그 지역은 구조적으로 임시적으로 남아 이제 이질 염색질화되는 거고, 그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유전자의 발현들을 엄청나게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되는 거죠. 전사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이따가 나올 테니까 여기서는 신경 쓰지 마. 어쨌든 이 전사인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의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거든요. 효소로서 이들이 그 지역에 얼마나 이제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막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 염색 지역은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가 바로 뉴클리오솜들이거든요. 이 거리가 지금 꽤 있잖아요. 그럼 이 거리가 있는 지역을 비집고 들어가서 요게 지금 일종의 하나의 전사인자인데 여기가
전사 인자가 이렇게 아세틸기를 붙이는 효소하고 같이 손 붙잡고 여기 지역을 와가지고서 여기서 이렇게 막 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 지역은 이질 염색 지역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게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사 인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할 수도 없고, 막 이것을 어떻게 하려면 이 지역에 있는 이 부분을 메틸기를 전부 다 떼어내고 아세틸기를 먼저 붙여서 바꾼 다음에나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은 거의 주류 유전자 발현, 어떤 지역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세포가 진핵세포에서는 그거란 방편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면 유전자 발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는 게 왜 중요할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형태가 어때 대립형의 형태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유전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또 헤모글로빈 예를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설명 가능하죠.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그 DNA 염기서열 형태가 똑같다고 치더라도 헤모글로빈의 기능이 뭐죠? 산소를 운반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은 훨씬 더 많은 양의 산소를 운반해서 슈퍼맨이 될 수 있고, 육체적으로 어떤 개인은 그 산소의 운반 양이 엄청나게 저조해서 아주 약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발현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서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많이 만들면 이 개인은 산소를 훨씬 더 많이 운반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이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이 두 개인은 형질이 달라지겠지. 비교해보면 들어가서 헤모글로빈의 DNA 염기 서열을 비교해보면 둘 다 똑같아. 아무 차이가 없는데 왜 이 친구는 이렇게 산소를 많이 머금고 있고 이렇게 왕성하고 이 친구는 이렇게 비빌할까? 뭐지? 아무 차이가 없는데? 그거는 발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처음에 이 염기 유전체 프로젝트, 지놈 프로젝트가 이제 이렇게 진척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흥분을 돼가지고서 자, 이제 이것을 이용하면은 각 개별 인종들의 어떤 염기서열 특이적인 어떤 특징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해서 조사를 해봤단 말이야. 없어, 아무것도. 뭐지? 흑인하고 백인하고 아무것도 다른 게 없네? 뭐지? 그럼 왜 이렇게 근데 흑인하고 백은 다르지?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걸까?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이 다른 거지. 그대로 DNA 염기서열은 똑같으면서 그 유전자의 활성도가 얼마나 다르냐에 따라서 이만큼 그들의 형질이 달라질 수 있게끔 된다는 그 사실을 최근에서야 깨닫고 사람들이 이제 다시 대오각성해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유전자 발현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제 실현이 되느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DNA에 그 정보가 있죠.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 이제 정보는 DNA에 담겨 있는 거냐. 고기를 우리는 좁은 의미의 유전자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단백질로 구현이 되지? RNA라는 중간 물질을 통해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RNA라는 것으로 일단 상보적으로 카피가 된 다음에 그 RNA가 쭉 나가가지고서 자, 나를 읽어라. 내 정보를 읽어라. 누가 읽지 이것을? 리보솜이 읽는 거지. 그 리보솜이 읽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너구나 하고 딱딱 요 지역은 어떤 아미노산을 가져오라는 거구나. 자, 아미노산 1번 너 이리 오너라. 다음 한 걸음. 그러니까 리보솜은 그 RNA, 요 RNA를 우리는 뭐라 그러지? 리보솜에 있는 RNA가 아니라 메신저 RNA가 되는 거지. 그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RNA를 우리는 메신저, mRNA라고 하는 건데 그 mRNA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가 바로 리보솜인 거지. 리보솜은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요 아미노산을 가져오라는 정보네. 오케이. 그러고 나서 불러들여. 그럼 누가 아미노산을 가져오죠? 그렇지. 이리 오너라 하면 방자처럼 그냥 그걸 갖고서 이렇게 쫄랑쫄랑 여기 오는 tRNA가 여기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왔니? 여기 잠깐 있거라. 한 다음에 라이보솜은 그럼 리보솜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걸음 더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잠시 너 여기 있거라 하고 여기 붙들고 있으면서 한 걸음 더 내려가면 여기에 또 다른 정보가 지금 그것을 읽을 줄 아는 거죠. 아 여기 보니까 저기 아미노산 오라는 거네. 너 이리 와. 맞지? 그럼 너도 잠시 여기 있거라. 그럼 리보솜은 워낙 최소한 2개의 그 tRNA를 동시에 붙잡아 맬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은 있는 거거든. 자, 너희들끼리 잠시 지금 있는 동안에 자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둘 다 가지고 왔을 거 아니야, 아미노산을. 그 아미노산을 리보솜이 이렇게 같이 띄워갖고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효소 능력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DNA로부터 RNA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트랜스크립션, 전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DNA 주형이라니 이게 뭐죠? DNA는 지금 이중사슬이잖아. 그러니까 RNA로 지금 표출이 되는 거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표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보, 나를 읽어라라고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 부분을 주형 DNA, 템플릿 주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RNA는 거기서 만들어지는 RNA는 그 주형 DNA와 어떤 관계일까? 상보 관계지. 그거지 뭐. D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중사슬 DNA가 A, B가 있어요. 이렇게. A를 읽어서 만드는 RNA, 이렇게 만드는 RNA는 A와 어떤 관계일까? 상보 관계. 그러면 B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 RNA는 B하고는 상관이 정말 없어요? 정말? A하고는 상보 관계예요. 파란색 RNA는. 맞아. B하고는 무슨 관계일까? 똑같죠. 똑같은데 뭐만 다르지? DNA는 T가 있는데 RNA는 T가 없잖아. T 대신에 T가 있을 자리에 U로 바뀐 것만 빼고는 이 만들어진 RNA는 지금 주형이 아닌 DNA하고는 완전히 100% 똑같은 거네. 그런 편리한 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게놈 프로젝트를 끝낸 다음에 어디 한번 읽어볼까 하고 잘 읽었을 때 얼마나 쉬웠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RNA를 만드는 건지는 주형 DNA를 읽을 게 아니라 그 반대쪽 주형이 아닌 DNA를 읽어버리면 어떤 RNA 염기서열이 만들어질지를 그냥 곧바로, 물론 뭐 어려운 거 아니지만 이렇게 변환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관계가 사실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지. 이러한 상보 때문에. 이 상보 관계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탐침으로 이걸 잡아내는 것도 그 상보 관계를 이용을 했어야 그것이 가능했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그림. 현재 이 지역에서 RNA 전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메신저 RNA, 핑크색으로 보이는 메신저 RNA 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과정을 보여주는 여기 일부 요 지역에 지금 막 한참 만들어지고 있는 요 일부 지역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DNA의 원래 기존 이중 사슬을 하고 있던 지역이 조금 떨어져야 되겠지. 야, 잠시 떨어져. 내가 들어가야 돼. 하고 그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이 둘 중에 누가 주형이야? 그럼 여기서 이 DNA 둘 중에 위 아래. 아래가 주형 DNA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형 DNA의 상부적인 핑크색 뉴클리오타이드를 하나 따따따따 끼워놓고, 그러다가 이제 요 효소는 뭐라고 부를까? RNA를 만드는 효소. RNA 중합 효소라고 하면 되는 거지.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국말로 RNA 중합 효소거든요. 중합. 그 중합 효소가 가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가면서 여기를 점점 더 이렇게 하나씩 더 풀어 나가는 거죠. 풀어 나가면서 그러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아까 풀렸던 그 두 DNA 이중사슬은 다시 자기들끼리 조인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RNA가 쭉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유전체 하나가 있을 때 유전체에서 유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유전체에서 총 유전자의 개수는 너무도 실망스럽게도 겨우 22,000개도 안 되는 아니 사람의 유전자가
DNA를 이루는 염기의 쌍이 33억 개인데 세상에. 근데 유전자의 개수는 겨우 22,000개도 안 돼? 이건 뭐지? 어쨌든 그런데 그 고작 22,000개밖에 되지 않는 유전자들조차도 모든 유전자들이 항상 이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지역, 시간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살펴봤을 때 극히 일부 유전자들만이 항상 활동적으로 이제 RNA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활성화된 유전자, 액티브 진이라고 하는 활성화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많은 수의 지금 RNA를 막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 그런 유전자를 지금 유전자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 반대겠지. inactive에서 비활성화. 아예 만들지 않거나 아예 완전히 개점 휴업이거나 만드는 척만 하고 있는 겨우 한 수십 개 이렇게 될 일이 아닌 거죠. 나 잘했지 하고 수십 개 만들어 놓으면 걔네들은 뭐 어디 가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유전자들을 비활성화된 inactive. 그런데 이 다세포 생물로서의 이게 거의 대부분의 유전자는 언제나 편의점이 아니라 아주 일부 특정 시기 또는 이 다세포 전체적인 조직에서 아주 특별한 조직에서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이것이 바로 분화를 이루게 되는 하나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포들이 막 이렇게 분화가 되는 과정에서 또 내가 이걸 분화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만이 특정 시기에 발현이 되게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조직들이 달라 보이고 기능도 다르고 하게 되는 그게 바로 분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식으로 모든 유전자들이 다 한꺼번에 어디서나 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때와 장소가 있다. 쉽게 말해서 때와 장소가 있는 거죠. 각각의 유전자마다. 이것을 하나 영어로 differential gene expression이라고 해서 차등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는 건데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으로 아직도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를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저도 그 중에 1인으로 그래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어떤 이러한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절이 되느냐 그게 관심사가 그렇게 되면 조절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용을 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병도 그렇고 어떤 농작물의 생산성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과학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이런 아주 음흉한 경제적인 이득이 깔려 있는 그 이유가 깔려 있기 때문에 순수 과학 글쎄 얼마나 순수 과학이 있을지 그게 참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다세포 진핵 생물의 이 분화 과정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원리 여기서 말하는 원리라는 얘기는 영어로 메커니즘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의 수정란이라는 것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대로의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수정란으로부터 세포 분열을 해서 이렇게 피부 세포도 만들고 혈관 세포도 만들고 신경 세포도 만들고 얼마나 생긴 게 다르고 기능이 다 달라요. 하지만 이들을 전부 들여다봤을 때 이들 모두가 전부 똑같은 23,000개도 안 되는 유전자들을 똑같은 염기 서열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다른 점은 그 22,000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이것을 발현시키고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이것을 넌 이제 그만해라 쉬게 하고 그 차이로 이렇게 만든다는 게 바로 그 차등 유전자 발현을 통한 이 분화라는 것이죠. 그러면 발현 조절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 일단 누가 이것을 나야 주인공은 중화표소 아니에요, 그죠? 중화표소가 결국 RNA를 얼마나 잘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 RNA 중화표소 혼자서 이것을 막 할 수 있는 독불장군이 아니라는 이 중화표소가 이것을 촉매작용을 잘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까 무수히 많은 DNA 염기 서열들이 있는데 왜 오로지 어떤 특정한 아주 일부 지역만이 RNA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로서 기능을 하고 나머지 모든 저 많은 지역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유전자. 이 차이는 뭘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왜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너는 유전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니들은 왜 유전자가 아니야? 뭐가 다르길래? 어차피 다 이들은 네 종류의 뉴클리오티드들이 이렇게 막 무작위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하나의 서열 아니에요, 서열. 근데 왜 여기만 이렇게 RNA가 만들어지고 이쪽은 안 만들어지는 거냐? 물었을 때 대답은 헬리콥터 착륙장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헬리콥터는 여기서 누구? RNA 중화효소. RNA 중화효소가 여기서 일을 시작하려면 일단 처음에 어디에 딱 안착을 해서 착륙을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자 스미마생 하면서 이렇게 딱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요게 어떤 특정한 지역이 있거든. 그 특정한 지역은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 아주 특정한 서열이 있어야 돼. 어떤 특정한 시퀀스가 이렇게 있어야 그 중화효소가 그걸 인식하고서 나 저기 가서 여기서 결합할 수 있어. 그럼 그 결합이 되면 이제 이렇게 이것을 게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염기 서열 부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프로모터라고 해요. 그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으면 프로모터가 있는 지역 그 다음부터는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유전자로 되는 거지. 아무리 똑같아도 여기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지놈을 조사해 보면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하고 유전자가 염기 서열이 거의 올모스트 똑같은 그 지역이 있어. 이거 여기 헤모글로빈이겠는데 또 하나 만들 수 있겠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이게 없거든. 프로모터가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박물관인 거지.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만들어지는 RNA를 가지고 그럼 여기 프로모터 지역이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사가 시작되는 부분보다 조금 더 비껴 있는 거지. 나 다음부터 시작해라고. 그래서 만들어낸 다음 RNA에서는 이 프로모터 부위를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 프로모터 없이는 그 어떠한 RNA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향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림을 그린다면은 좀 지워지자. 가라. 좀 가.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 지역부터 보통 우리가 유전자를 우리가 표시할 때 이렇게 조금 더 굵은 관으로 유전자를 표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유전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지역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보통 전사 개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화살표를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하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겠죠. 여기서 딱. 그런데 프로모터 지역은 주로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보다 바로 요 앞에 한 요 정도 지역을 프로모터다. 그럼 여기 있어야 여기 위에 누가 붙어? 전사 그 중화효소가 여기 딱 붙어서 이제부터 이제 여기를 시작을 RNA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게 없으면 프로모터가 없으면 이 친구가 못 붙으니까 끝. 자, 이게 다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 뭐 고민할 필요 없고 신경 쓰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 여기서부터 훨씬 더 골치 아픈. 좀 전에 뭘 이상한 얘기 용어를 내가 비몽사몽간에 읊은 적이 있는데 뭐였지? 아직도 기억해요? 유전자 발현을 막 좌지우지하는 어떤 뭐 효소 비슷한 단백질 애들이 뭐라고? 이름이? 걔는 얘고. 전사인자. 중화효소는 주인공인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전사인자라는 게 엄청 이상하게 중요해요. 전사인자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에요. RNA 중화효소의 친구들인데 뭐냐면 옆에서 응원해 주는 거죠. 와가지고 어이씨 힘내라. 이 중화효소가 문제가 뭐냐면 혼자서 이렇게 프로모터에 딱 결합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평면에 무슨 팽평한 바닥에 이 DNA가 딱 이렇게 깔려가지고서 중화효소가 와서 딱 앉아가지고 자 안정적으로 이제부터 펴 하고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좋을까. 3차원 공간에 우리 세포하는 3차원 공간에 있는 DNA는 마치 외줄타기 고개사가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줄이래요, 줄. 거기를 이 친구가 위험스럽게도 여기를 인식하고 여기 딱 잡아가지고서 이제부터 막 해서 하는 거야. 잘 떨어져. 줄타기 하다가 중간에 가다가 떨어져. 그럼 떨어지면은 이게 3차원 공간이 이렇게 되는데 크기별로 생각하면 이게 1000개랑 떨어질 거 아니야. 얼마나 아플까? 떨어진 다음에. 아픈 것도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 다시 와가지고서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 짓이라고 해서 미안해. 그 일을 그게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그러면 이제 활성도가 없는 유전자 돼 버리는 거죠. 그것만 반복하다가 언제까지 여기까지 끝까지 다 가야 이게 한 번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와서 또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것을 안정적으로 해주려면 요 뒤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막 이상하게 생긴 친구들이 막 이런 친구들이 여기 와서 이 친구들 붙잡고 안에 중합해서 붙잡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해서 떨어지지 마라 이렇게 잡아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뭐라고? 전사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전사인자는 RNA 중합 효소의 활성을 안정성과 활성을 촉진시켜주는 막 높여주는 그런 단백질들이지. 얘네들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중합 효소는 모든 유전자마다 다 있어. 이 중합 효소는 사실 모든 유전자마다 똑같이 다 내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건데 문제는 어떤 유전자에 있는 RNA 중합 효소가 훨씬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친구들을 여기다 초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거든. 유전자마다 친구들이 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르거든 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는 이 전사인자들을 막 쉽게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유전자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 아까 얘기한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큰 조건이 아까 뭐였을까? 어떤 상황에 이런 전사인자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요? 이 지역에. 그 얘기하려고 계속 오늘 하루 종일 그거 떠든 건데 염색질이 어쩌고 저쩌고 이질 염색질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바로 이쪽 지역이 이질 염색질 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접근 불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못 가는 거야. 거기 가고 싶어도 뭐 혼자 잘해봐 하고. 그런데 이 지역에 갑자기 뭐가 있어갖고 훨씬 더 진정 염색질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친구들이 훨씬 쉽게 오케이 하면서 가가지고서 RNA 중합 효소를 마구 도와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질 염색, 진정 염색질 요 차이에 따라서 이쪽 지역에 있는 유전자 발현이 엄청 달라지는 게 이해가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 식으로 해서 요거를 유전자 발현의 양을 시기적으로 마음대로 아까 뭐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질 염색질, 진정 염색질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가역적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것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고 싶으면 구조를 조절해라 하는 식으로. 그거를 했으면 이제 대충 이것도 그러니까 아주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괜히 어렵게 할 필요 없이. 그게 이해가 됐어요? 됐다 그런 거지. 일부러 빨리 넘어가. 그럼 이제 거의 끝. 자, 여기서 이게 하나의 전형적인 하나의 유전자의 진핵세포의 유전자의 구조예요. 뭐 프로모터 어디 있죠? 여기 있지 프로모터. 여기 누가 붙지? RNA 중합효소가 여기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RNA가 만들어지는 부위가 어디예요? 여기서 여기까지지. 여기서 똑같은 길이의 RNA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이런 RNA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지역. 이 RNA는 뭘까? 이게 만약에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RNA라면 이 RNA는 뭘까 이게? 메신저 RNA지 이게. 자, 이 메신저 RNA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지역을 뭐라고 얘기하냐? 코딩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사 조절 부위라니 이건 뭘까? 코딩 지역에는 포함이 전혀 안 되는 지역이지. 그럼 우리가 어떤 하나의 유전자를 정의를 할 때
여기서 여기보다 어느 지역이 유전자다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만 유전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섭섭할까 다른 지역이. 왜? 나 없이는 아무도 되는 일이 없는데 뭐 쥐만 유전자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전자라는 것을 지정을 해줄 때 코딩 지역 하면 그래 너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코딩 지역이야. 알았지? 그 얘기는 그 지역에 있는 정보는 단백질을 만드는 그 정보를 담고 있어. 하지만 그것만이 유전자가 아니지. 이 유전자가 전사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 프로모터 필요하죠. 그 다음에 프로모터 말고 아까 뭐라 그랬지? 전사인자들도 뭔가 어디에 디딤돌이 있어야 발판이 있어야 그 전사인자들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 그 지역이 또 있어요. 프로모터 말고. 그 지역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인핸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인핸서와 프로모터는 엄밀한 의미에서 좁은 의미 좀 달라. 어쨌든 이 전체적인 지역, 그러니까 코딩 지역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중합효소와 전사인자들이 거기에 결합되어야 되는 그 지역을 우리는 전사 조절 부위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유전자는, 정확한 의미의 유전자는 광범위하게 코딩 지역과 전사 조절 부위를 합한 지역이 하나의 유전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끝내도 기억이 생생하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다음 시간에? 아니요? 그러면 더 해야 되고.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RNA 중합효소 외에도 다른 단백질들이 이 유전자 전사 조절 부위에 결합을 해서 중합효소의 활성을 증진시킨다. 다른 단백질들이 누구? 내가 누구게? 전사인자라는 얘기죠. 그죠? 뭐 어쨌길래?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을 하는 것을 훨씬 안정적으로 그 전사인자들은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 프로모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여러 가지 전사인자들이 마구 붙어요. 이렇게. 근처에 붙는 것뿐만 아니라 저 먼 지역에서도 와서 붙어. 이렇게. 아니, 이 먼 지역에 와서 무슨 일을 해줄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공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휠 수가 있거든요. 이 지역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역이. 그래서 이 이질 염색질 구조를 진정 염색질로 이렇게 변화시키게 되면은 바로 이 접근성을, 아까 그 전사인자들과 RNA 중합효소 프로모터의 접근성을 막 이렇게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특정 유전자의 이 활성은 전사인자, 바로 얘네들의 기능이 절대적으로 좌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접근성조차도 어떤 이질 진정 염색질을 그럴 때 이조차도 전사인자들이 먼저 와서 이렇게 길을 깔아 놓을 수가 있게. 전사인자들은 어떤 지역에 어떤 이렇게 중합효소들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이 이질 염색 지역으로 이미 지금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먼저 가서 어떤 특정한 전사인자들은 먼저 가서 이거를 이렇게 진정 염색질로 이렇게 바꿔 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전사인자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스위스 알미 나이프로 엄청나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활성화된 유전자는 바로 이 전사인자들이 전사 조절 부위에 막 이렇게 있게 되면 당연히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될 것이고, 비활성화된 유전자는 바로 이 전사 조절 부위에 전사인자가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게 되면 유전자가 아무리 중합효소가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 유전자는 발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바로 이제 리얼한 예인데, 특정한 유전자가 있으면 수많은 종류의 다른 전사인자들이 여기에 특정하게 여러 특이적인 이런 염기 서열을 인식하고 여기에 결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들이 전부 다 와서 100% 와서 붙어 있으면 이 유전자는 지금 엄청나게 활성이 돼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는 유전자 염기 서열 변화를
전혀 수반하지 않는 또 형질이 변화되는 것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계속해서 더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점점 더 나가서 이제 유전자의 분화, 차등 유전자 발현까지를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띄는 거니까.